군인은 정신력이야, 정신력. 기름 좀 아껴서 나라 살림 보태는 게 진짜 애국이지. 춥다고 징징거리는 놈들은 정신 상태가 썩어 빠진 거야. 후끈한 열기가 감도는 집무실안 제육보병사단 부사단장 민동식 준장은 러닝셔츠 차림으로 골프채를 휘두르며 말했다. 창밖은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철원의 살인적인 혹한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그의 관사 안은 마치 한여름처럼 뜨거웠다. 바닥에는 최고급 양주병이 굴러다니고 있었고 벽난로에서는 타닥거리는 소리와 함께 훈훈한 공기가 피어올랐다. 그의 맞은편 황두철 중령이 비굴한 미소를 지으며 양손을 비볐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장군님. 요즘 애들은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서 헝그리 정신이 없습니다. 사단장님께서 자리를 비우신 동안 부대 기강을 확실히 잡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나저나 황중령, 이번에 내 별장 공사 진척은 좀 어떤가? 눈이 많이 와서 애들 부려먹기 힘들 텐데. 민동식은 골프채를 내려놓고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다. 황두철은 재빨리 주전자를 들어 민동식의 찻잔에 뜨거운 쌍화차를 따랐다. 걱정 마십시오. 휴가증 몇 장 흔드니까 아주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듭니다. 작업 속도가 더딥니다만 야간 작업까지 돌리면 이번 달 안에는 기초 공사 끝날 겁니다. 애들 동상 좀 걸리는 거야 의무대 가서 약 바르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그게 바로 지휘관의 통솔력이야. 아, 그리고 이번에 군수과에서 빼돌린 난방유는 처리 잘했어? 냄새 안 나게 조심해야 해. 철저하게 서류 조작했습니다. 병사들 생활관 난방 시간을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딱 2시간으로 줄였습니다. 나머지는 장비 가동용으로 서류 꾸며서 장군님 관사와 제 사무실 쪽으로 라인 돌려놨습니다. 감사 나와도 절대 모를 겁니다. 민동식은 만족스러운 듯 껄껄 웃음을 터뜨렸다. 병사들이 잠들어야 할 새벽 냉골 같은 침상 위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의 쪽잠을 자는 동안 지휘관이라는 자들은 병사들의 몫인 기름을 태워 찜질방 같은 호사를 누리고 있었다. 창밖으로 휘몰아치는 눈보라 소리가 그들의 웃음소리에 묻혔다. 그들은 몰랐다. 그 눈보라를 뚫고 철원 땅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운 칼날이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같은 시각 오후 2시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외곽도로 검은색 지휘관용 세단 한 대가 눈 덮인 도로를 미끄러지듯 달리고 있었다. 번호판에는 별 3개 성판이 달려 있었지만 덮개로 가려져 있어 밖에서는 그 차에 누가 타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뒷좌석에 앉은 이화연 중장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철원의 풍경을 무표정하게 응시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낡은 가죽 장갑이 놓여 있었다. 707 특수임무단 시절부터 그녀와 생사를 함께 해온 장갑이었다. 군단장님, 육사단 사령부까지 10분 남았습니다. 사단장에게는 미리 연락을 넣지 않으셨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운전석의 전속 부관 박대위가 백미러를 통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화연은 시선을 창밖에서 거두지 않은 채 낮게 대답했다. 청소하러 가는데 도둑놈들한테 미리 청소한다고 알리고 가는 주인도 있나? 아닙니다. 사단장은 휴가 중이고 지금 부사단장이 대리 근무 중이라고 했지? 예, 그렇습니다. 민동식 준장입니다. 평판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지역 건설업자들과 유착 관계가 있다는 첩보가 기무부대 쪽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화연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녀는 707 팀장 시절 테러리스트보다 내부의 적을 더 혐오했다. 적군은 앞에서 총을 쏘지만 부패한 군인은 뒤에서 전우의 등에 칼을 꼽기 때문이다. 차 세워. 예. 여기는 아직 위병소 전입니다만. 여기서부터 걸어간다.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차는 먼저 들어가서 대기하지 말고 위병소 근처 보이지 않는 곳에 세워둬.
이화연은 말이 끝나기도 전에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훅 하고 끼쳐오는 살인적인 냉기가 그녀의 뺨을 때렸다. 영하의 날씨,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 이것이 철원이었다. 그녀는 코트 깃을 세우는 대신 정모를 눌러쓰고 허리를 꼿꼿이 폈다. 그녀가 걷기 시작한 곳은 육사단 예하의 한겨고지 대대 앞이었다. 황두철 중령이 대대장으로 있는 곳이었다. 위병소 근무를 서던 병사들은 멀리서 걸어오는 정체불명의 여성을 보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계급장은 코트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다. 정지, 정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초병이 소총을 앞세우며 소리쳤다. 이화연은 걸음을 멈추고 초병의 얼굴을 바라봤다. 하얗게 질린 얼굴, 입술은 파랗게 얼어 있었고 귀마개를 했음에도 귀끝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다. 장갑을 낀 손은 추위 때문에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장비 상태 불량, 방안 대책 미흡. 이화연의 눈이 초병의 복장을 스캔했다. 지급되어야 할 신형 방한 장갑 대신 낡아 빠진 구형 모장갑을 끼고 있었다. 수고가 많다. 대대장 있나? 이화연이 덤덤하게 물었다. 초병은 그녀의 기세에 잠시 눌렸지만 이내 규정대로 대답했다. 신원을 밝혀주십시오. 여기는 통제구역입니다. 훌륭하군. 누구든 신원 확인 전에는 들여보내지 않는 것. 이화연은 코트 단추를 풀었다. 코트 자락이 바람에 휘날리며 양쪽 어깨에 박힌 은빛 계급장이 햇빛을 받아 번쩍였다. 별 3개. 셋도 둘도 아닌 셋. 초병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최전방 산골짜기 대대의 별 3개, 그것도 여군 중장이 걸어서 나타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는가. 충, 성, 필승. 초병은 너무 당황한 나머지 경례 구호를 더듬었다. 이화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마주 경례를 했다. 필승. 근무 서느라 고생이 많다. 문 열어. 네. 네. 문 열어. 빨리 문 열어. 육중한 철문이 열리자 이화연은 부대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연병장 구석에는 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그 너머로 병사 수십 명이 곡괭이와 삽을 들고 언 땅을 파고 있었다. 그런데 작업하는 병사들의 행색이 이상했다. 군용 야전 상의도 입지 않고 활동복 체육복 바람으로 작업하는 인원들이 보였다. 이화연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쪽으로 다가갔다. 가까이 갈수록 병사들의 거친 숨소리와 욕설 섞인 한탄이 들려왔다. 아, 진짜 미치겠네. 야, 김상병님. 이거 진짜 별장 짓는 거 맞지 말입니다. 대대장님 사촌 형이 한다는 그 펜션 공사 말입니다. 쉰 새끼야. 목소리 낮춰. 걸리면 영창이야. 황중령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데.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휴가나 받자. 이번에 못 나가면 나 여자친구랑 진짜 헤어진단 말이야. 아니,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지금 영하 20도입니다. 손가락이 잘려나갈 것 같아요. 난방이라도 좀 틀어주든가. 생활관 들어가면 더 춥습니다. 병사 하나가 꽁꽁 언 손을 입김으로 녹이며 울먹였다. 이화연의 걸음이 그들의 등 뒤에서 멈췄다. 많이 춥지? 이화연의 목소리에 병사들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를 돌아봤다. 낯선 여군, 그러나 그 어깨에 달린 계급장을 확인한 병사들은 손에 든 삽을 떨어뜨릴 뻔했다. 충성, 필승. 작업을 감독하던 중사 한 명이 얼굴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다. 누구십니까? 외부인은 함부로 들어오실 수. 중사의 눈이 이화연의 계급장에 고정되었다. 그의 입이 붕어처럼 뻐끔거렸다. 자네가 여기 인솔 간부인가? 이화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네.
예. 이중대 행정보급관 중사 김철수입니다. 지금 이 병사들 무슨 작업 중이지? 부대 정비 계획표에는 오후 일과가 전투 체육으로 되어 있을 텐데. 그것이. 행정보급관은 식은땀을 줄줄 흘렸다. 대답할 수 있을 리가 없었다. 부대 울타리 보수 공사라고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대대장이 빼돌린 자재를 이용해 부대 뒷산 넘어 민간인 구역에 축대를 쌓고 있는 중이었으니까. 그리고 저 병사들 왜 야전 상의도 입지 않고 있나? 아, 그게 작업하다 보면 덥다고 병사들이 벗은 겁니다. 행정보급관이 급하게 둘러댔다. 이화연은 피식 웃었다. 영하 20도에 덥다고 옷을 벗어? 자네는 707 대원들도 안 하는 혹한기 극기 훈련을 일반 보병들에게 시키나 보군. 이화연은 작업하던 병사 중 가장 어려 보이는 이등병에게 다가갔다. 입술이 보라색으로 변해 덜덜 떨고 있는 병사였다. 그녀는 자신의 가죽 장갑을 벗어 병사의 언손에 끼워 주었다. 병사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름이 뭐지? 에이. 이병 박민우입니다. 박민우 이병. 솔직하게 말해라. 이 작업 누가 시켰나? 그리고 생활관 난방은 언제부터 꺼졌지? 박민우 이병은 행정보급관의 눈치를 살폈다. 행정보급관이 눈을 부라리며 무언의 압박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눈앞의 여군 장군은 그보다 더 거대한 산처럼 보였다. 그녀의 눈빛은 무서우면서도 묘하게 믿음이 갔다. 네. 대대장님 지시입니다. 특별 정신교육 기간이라며 일주일 전부터 난방유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온수는 이틀에 한 번 10분만 나옵니다. 이화연의 눈동자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사색이 된 행정보급관을 바라보았다. 들었나 김중사? 군단장님 그게 오해가. 군단장? 이화연은 나직하게 되물으며 한 걸음 다가갔다. 그래, 내가 제호 군단장 이화연이다. 오늘부로 너희들의 그 더러운 정신교육은 끝났다. 이화연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단축번호 1번. 신호가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받았다. 예, 군단장님. 대기 중입니다. 박대위의 목소리였다. 헌병대. 아니, 군사경찰대 호출해. 그리고 감찰부장, 법무참모 지금 당장 헬기 띄워서 육사단 대연병장으로 오라고 해. 내 직인이 찍힌 모든 압수수색 영장 지참해서. 알겠습니다. 타격 목표는 어디입니까? 이화연은 시선을 돌려 멀리 보이는 사단 본부 건물을 응시했다. 그곳에는 지금쯤 민동식 준장이 따뜻한 난로 앞에서 병사들의 피 같은 기름을 태우며 웃고 있을 것이었다. 육사단 부사단장실, 그리고 여기 3대대 대대장실. 모조리 털어. 전화를 끄는 이화연은 다시 박민우 이병을 바라보았다. 박이병. 이병 박민우. 이 장갑 선물이다. 작업 중지하고 전원 생활관으로 복귀해. 가서 침낭 덮고 있어. 1시간 내로 너희 생활관 찜질방보다 더 뜨겁게 만들어줄 테니까. 이화연은 굳어버린 행정보급관을 지나쳐 대대장실이 있는 본관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녀의 뒤로 매서운 철원의 바람이 불었지만 병사들은 더 이상 춥지 않았다.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전조였다. 그녀가 걷는 길 위에 찍힌 군화 발자국은 그 어떤 길보다도 곧고 단단했다. 그러니까 김 사장 자재는 넉넉하게 빼돌려 놨으니까 걱정 말라니까. 그깟 병사놈들 추위 좀 탄다고 안 죽어. 요즘 애들이 워낙 나약해서 그래. 아무튼 이번 주말에 내 목까지 입금 확실하게 해줘. 제3대 대장실. 황두철 중령은 등받이 의자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통화 중이었다. 책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피자와 치킨 박스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병사들이 먹어야 할 부식비가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풍경이었다. 실내 온도는 섭씨 25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밖에서 떨고 있는 병사들과는 딴 세상이었다. 잠깐만. 누가 노크도 없이. 누구야? 벌컥 문이 열리는 소리에 황두철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 나오려던 욕설은 목구멍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문 앞에 서 있는 인물은 행정보급관이 아니었다. 흑투성이 전투화를 신은 여군 장교. 그리고 그 코트 어깨 위에서 번쩍이는 별 3개. 황두철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그는 전화기를 든 채 얼어붙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김 사장의 목소리가 앵앵거렸지만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중장님? 이화연은 대답 대신 천천히 집무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시선이 책상 위에 기름진 음식들과 후끈한 온풍기를 차례로 훑었다. 그 시선이 닿는 곳마다 성에가 끼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다. 뜨뜻하군. 여기는 딴 세상이야. 이화연이 나직하게 말했다. 그녀는 더러워진 가죽 장갑을 벗어 황두철의 책상 위에 툭 던졌다. 네. 대대장 중령 황두철. 충성. 필승. 황두철은 허둥지둥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를 붙였다. 피자 조각이 바닥으로 떨어져 뒹굴었다. 전화 끊어. 예. 알겠습니다. 황두철은 전화기를 집어 던지듯 내려놓았다. 그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오군단장이 온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 게다가 저 여자는 소문으로만 듣던 그 독사 이화연이었다. 황중령. 자네 병사들 생활관 온도는 몇 도인지 알고 있나? 이화연이 황두철의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물었다. 황두철은 차렷 자세로 서서 눈동자만 굴렸다. 그것이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정 온도라. 영하 5도가 적정 온도인가? 이화연의 목소리가 톤을 높이지 않았음에도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제가 오면서 확인해 보니 자네 부하들은 지금 침낭 2개를 겹쳐 덮고도 추워서 잠을 못 자고 있더군. 그런데 지휘관이라는 자는 여기서 피자나 뜯으며 민간업자와 통화를 하고 있어. 군단장님 오해십니다. 이건 업무 협조 차원에서. 입 다물어. 이화연이 책상을 쾅 내려쳤다. 그 소리에 황두철의 어깨가 움찔 솟았다. 내 귀가 먹은 줄 아나? 자재 빼돌리고 입금 확인하라는 소리 똑똑히 들었다. 감찰부에서 장부 대조 시작하면 내 놈이 얼마나 해쳐먹었는지 낱낱이 밝혀지겠지. 그때 대대장실 밖이 소란스러워졌다. 창문 밖으로 헬기 프로펠러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이화연이 호출한 군단 헌병대와 감찰팀이 도착한 것이었다. 황두철 중령. 너를 군수품 횡령, 직권 남용, 그리고 가혹행위 묵인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지금 이 시각부로 보직 해임이다. 군단장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위에서 까라고 하니까 깐 겁니다. 황두철은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민동식 준장의 이름을 팔아먹을 준비를 했다. 위에서? 민동식 준장 말인가? 이화연이 비릿하게 웃으며 물었다. 황두철은 고개를 미친 듯이 끄덕였다. 예, 그렇습니다. 부사단장님이 시키신 겁니다. 별장 공사 자재랑 기름 다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저는 힘없는 중령일 뿐입니다. 이화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저앉은 황두철을 내려다보았다. 경멸이 담긴 눈빛이었다. 부하 핑계대는 지휘관도 쓰레기지만 살겠다고 상관 파는 놈도 똑같은 쓰레기야. 걱정 마라. 내 그 소중한 상관도 곧 내 옆방으로 넣어줄 테니까.
헌병들이 들이닥쳐 황두철의 양팔을 꺾어 올렸다. 끌고 가. 그리고 감찰팀은 이 방에 있는 서류, 컴퓨터 하드디스크 하나도 빠짐없이 압수해. 특히 저 금고 당장 열어서 장부 확보해. 알겠습니다. 필승. 황두철이 개처럼 끌려나가는 모습을 뒤로하고 이화연은 다시 밖으로 나왔다. 연병장에는 어느새 헬기에서 내린 감찰 요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작업을 중단하고 생활관으로 복귀하던 병사들이 웅성거리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화연은 병사들 쪽으로 다가갔다. 박민우 이병이 그녀를 알아보고 울먹이는 표정으로 서 있었다. 박이병. 이병 박민우. 지금 당장 보일러실로 가서 밸브 다 열라고 해. 기름 아끼지 말고 빵빵하게 틀어. 오늘 저녁은 전투 식량 말고 특식 나오라고 지시해뒀으니까 배 터지게 먹어라. 감사합니다. 군단장님. 감사합니다. 박민우 이병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씩 환호성을 질렀다. 와, 진짜다. 진짜 군단장님이 오셨어. 살았다. 이제 얼어 죽진 않겠다. 이화연은 그들의 환호에 가볍게 손을 들어 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아직 밝지 않았다. 꼬리를 잘랐으니 이제 머리를 칠 차례였다. 박대위. 예, 군단장님. 차 대기시켜. 육사단 사령부로 간다. 뱃머리통 날려버리러. 알겠습니다. 육사단 쪽에는 헌병대가 이미 진입로를 확보 중입니다. 이화연은 다시 지휘관용 세단에 올랐다. 오후 4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해가 짧은 철원의 하늘은 벌써 어둑어둑해지고 있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그녀의 눈빛은 더욱 형형하게 빛났다. 제6보병사단 본청 2층 부사단장실. 민동식 준장은 초조한 듯 방 안을 서성거리고 있었다. 조금 전 3대대 행정보급관으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은 직후였다. 이화연이 떴다고. 그것도 헌병대를 대동하고. 그는 손톱을 물어뜯었다. 이화연이라는 여자는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 707 특임단 시절부터 미친 암사자라고 불리며 온갖 위험한 작전을 수행했던 인물이었다. 육사 출신들 사이에서도 그녀는 건드리면 안 되는 폭탄 같은 존재였다. 그런데 그녀가 하필이면 자신의 구역인 철원에 그것도 예고도 없이 들이닥친 것이다. 제기랄 황중령 그 멍청한 놈이 입을 놀린 건 아니겠지? 민동식은 급히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국방부 인사참모부에 있는 자신의 동기였다. 김 장군. 나야 민동식. 글쎄, 오군단장 그 여자가 갑자기 내 예하 대대를 털고 있다네. 이거 월권행위 아니야? 사단장이 부재 중이면 나한테 먼저 연락을 하는 게 예의지. 뭐? 덮으라고? 증거가 너무 명백해? 전화기 너머의 반응은 차가웠다. 이미 군단 감찰부에서 국방부로 1차 보고가 올라간 상태였다. 횡령 규모가 너무 커서 누구도 쉴드를 쳐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었다. 이런 젠장. 민동식은 수화기를 집어던졌다. 그때 부관이 창백한 얼굴로 문을 열고 들어왔다. 부사단장님, 오군단장님 도착하셨습니다. 지금 본청 현관으로 들어오십니다. 아니 잠깐. 내가 나갈게. 민동식은 급히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어떻게든 시간을 끌며 협상을 해야 했다. 자신에게도 뒷배는 있었다. 지역 국회의원과 건설사 사장들이 자신의 뒤를 봐주고 있었다. 군복을 벗더라도 챙길 건 챙겨야 했다. 그가 집무실 문을 나서려는 순간 복도 끝에서 또각또각 군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빠르고 규칙적인 망설임 없는 발걸음 소리였다. 이화연이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뒤로는 무장한 군사 경찰들이 도열해 있었고
그녀의 옆에는 서류 가방을 든 박대위가 따르고 있었다. 사단 사령부 장교들은 복도 양옆으로 물러나 숨죽인 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민동식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두 팔을 벌렸다. 아이고 군단장님. 이런 누추한 곳까지 귀한 발걸음을 하시고 미리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제가 정문까지 마중을 나갔을 텐데 말입니다. 그의 능글맞은 태도에 이화연은 걸음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키는 민동식보다 작았지만 뿜어내는 기세는 민동식을 압도하고도 남았다. 비켜. 이화연의 짧은 한마디에 민동식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니 군단장님. 그래도 제가 선배인데 말씀이 좀 지나치신 거 아닙니까? 여기는 엄연히 육사단 지휘부입니다. 절차를 지켜. 절차? 이화연이 걸음을 멈추고 민동식을 쏘아보았다. 병사들 기름 빼돌려 내놈 관사 데우는 건 절차에 맞는 일이고 부대 울타리 보수한다고 예산탄에서 내 별장 짓는 건 절차에 맞는 일인가? 복도에 있던 모든 장교들이 경악하며 민동식을 쳐다보았다. 민동식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건 억측입니다. 증거 있습니까? 이건 엄연한 모함입니다. 제가 이래 봬도 이 지역 유지들과 증거. 이화연이 손을 내밀자 박대위가 서류철 하나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화연은 그 서류철을 민동식의 가슴팍에 툭 쳤다. 여기 내 놈이 작성한 이중장부 황두철이 불어버린 진술서 그리고 내 별장 공사 현장 사진까지 다 있다. 아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게 있더군. 이화연은 서류철을 펼쳐 사진 한 장을 민동식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그것은 민동식이 며칠 전 룸살롱에서 지역 건설사 사장에게 돈 봉투를 받는 장면이 찍힌 사진이었다. 707 정보과 후배들이 실력이 녹슬지 않았더군. 화질이 아주 선명해. 이 정도면 군사법원이 아니라 뉴스 일면에 먼저 나가도 손색이 없겠어. 민동식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 사진은 절대 찍힐 수 없는 각도였다. 도대체 언제 어디서 감시를 하고 있었단 말인가. 그는 눈앞의 여자가 단순한 장군이 아니라 인간 병기들을 지휘하던 특수전 전문가라는 사실을 뒤늦게 뼈저리게 깨달았다. 에이, 이봐 화연아. 아니 이 장군. 우리 좋게 해결하자고. 응? 내가 잘못했어. 그 돈 내가 다 다시 채워 넣을게. 내 동기들이 국방부에 널렸어. 자네 진급할 때 내가 힘 좀 써줄 수. 입 닥쳐. 이화연의 고함 소리가 사령부 복도를 쩌렁쩌렁 울렸다. 어디서 그 더러운 입으로 내 이름을 불러. 내 놈 동기들이 국방부에 널렸다고. 좋아, 다 불러. 그놈들도 내 놈이랑 한패라면 내가 싹 다 옷 벗겨줄 테니까. 이화연은 뒤에 서 있던 군사경찰 대장에게 손짓했다. 체포해.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군용물 절도, 뇌물수수, 그리고 직무유기다. 계급장 떼고 수갑 채워. 잠깐. 이거 나.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민동식이야. 너희들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민동식이 발악했지만 건장한 군사경찰 2명이 그의 양팔을 제압하고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번쩍이던 원스타 계급장이 그의 어깨에서 뜯겨나갔다. 바닥에 떨어진 계급장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끌고 가. 민동식이 질질 끌려가며 내지르는 비명소리가 복도 끝으로 멀어졌다. 사령부 복도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숨죽이고 있던 참모들과 장교들이 하나둘씩 이화연을 향해 돌아섰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묘한 경외감이 서려 있었다. 이화연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그들을 둘러보았다. 부사단장 수하에서 부역했던 놈들 자수해라. 내일까지 기회 준다. 내 정보망에 걸리기 전에 스스로 옷 벗는 게 그나마 명예로울 거다.
그녀의 서슬퍼런 경고에 몇몇 장교들이 고개를 푹 숙였다. 박대위. 예, 군단장님. 육사단 지휘 통제실로 간다. 사단장 복귀할 때까지 내가 직접 지휘한다. 오늘 밤 전 예하부대 난방 상태랑 급식 상태 실시간으로 보고하라고 해. 단 한 명이라도 추위에 떠는 병사가 나오면 해당 지휘관은 내 손에 죽는 줄 알라고 전파해. 알겠습니다. 이화연은 당당하게 지휘 통제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창밖에는 철원의 밤이 찾아오고 있었지만 육사단 사령부는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정의가 다시 세워지는 빛이었다. 복도를 지나가던 정훈 참모가 이화연을 보며 저도 모르게 경례를 붙였다. 필승. 그러자 복도에 있던 모든 장교와 부사관들이 일제히 발을 구르며 경례했다. 필승. 필승. 그 소리는 민동식의 비명소리보다 훨씬 크고 우렁찼다. 이화연은 멈추지 않고 그들의 경례를 받으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복도를 덮었다. 철원의 겨울은 춥지만 그녀가 있는 한 적어도 이 부대의 병사들은 더 이상 춥지 않을 것이다. 군단장님, 손님 오셨습니다. 아니, 불청객이라고 해야겠군요. 오전 10시 30분. 제오 군단장 집무실. 전속 부관 박 대위의 보고가 끝나기가 무섭게 집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등장한 사내는 철원 지역 토호 세력의 정점이라 불리는 대성건설 대표 강만수였다. 기름진 머리를 올백으로 넘기고 최고급 이탈리아산 정장에 밍크 코트를 걸친 그는 마치 이곳이 제 안방인 양 거들먹거리며 들어왔다. 그 뒤로는 덩치가 산만한 수행원 셋이 위협적인 표정으로 따라 들어와 집무실 입구를 막아섰다. 이화연 중장은 읽고 있던 작전 보고서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책상 위에 놓인 찻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갔다. 찻잔 부딪히는 소리 하나 나지 않는 고요함이 오히려 강만수의 신경을 긁었다. 이봐요, 이화연 장군. 사람이 왔으면 내다보는 신용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요? 내가 누군지 몰라서 일어나 본데 나 강만수야. 이 지역 국회의원 김 의원하고 매주 사우나 같이 다니는 강만수라고. 강만수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다리를 꼬았다. 이화연은 그제야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감정이 거세된 듯한 차가운 눈동자. 강만수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지만 애써 무시하며 말을 이었다. 거두절미하고 본론만 말하리다. 우리 민동식 준장 당장 풀어주시오. 그 사람이 뭐 큰 죄를 지었소? 관행대로 좀 챙긴 거 가지고 사람을 구속하고 망신을 줘? 이거 너무 빡빡하게 구시네. 군인이 융통성이 있어야지. 이화연은 찻잔을 내려놓고 입가에 묻은 물기를 닦았다. 그리고 아주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관행이라. 병사들 난방비 빼돌려 룸살롱 가는 게 관행이고 부대 울타리 보수할 시멘트로 자기 별장 짓는 게 융통성입니까? 아따, 이 여자가 말귀를 못 알아쳐먹네. 그래, 좀 챙겼다 칩시다. 그게 다 지역 경제 살리고 국민 화합하는 데 쓴 거 아니요? 그리고 민장군이 입 한번 뻥긋하면 당신같이 낙하산으로 내려온 여자 장군 하나 옷 벗기는 건 일도 아니야. 국방부에 내 라인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강만수는 품 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책상 위로 던졌다. 묵직한 소리가 났다. 현금 다발이었다. 자, 이거 먹고 떨어지쇼. 민장군 수사 종결하고 압수한 장부들 다 태워버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사업에 군 장비 좀 지원해주고. 그러면 내가 서울 가서 당신 참모총장 될 때까지 밀어줄 테니까. 어때, 깔끔하지? 이화연은 봉투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비웃음이었다. 강만수 씨, 당신은 지금 3가지 실수를 했어. 뭐? 실수? 이화연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의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가 집무실 전체를 집어삼킬 듯 팽창했다. 첫째, 대한민국 육군 중장을 매수하려던 점. 둘째, 내 앞에서 국방부 라인을 운운하며 협박한 점. 그리고 셋째, 이화연은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내 강만수 앞으로 던졌다. 파일이 열리며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다. 부실 공사로 무너져 내린 초소, 싸구려 자재를 써서 금이 간 병영생활관, 그리고 강만수가 민동식에게 뇌물을 건네는 CCTV 화면 캡처본들이었다. 셋째, 당신이 지은 그 쓰레기 같은 건물들 때문에 내 부하들이 다칠 뻔했다는 점이야. 707 시절 내 별명이 뭐였는지 아나? 한번 물면 뼈까지 씹어먹는 독사였어. 강만수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에이, 인연이. 야, 뭣들 해. 당장 이 여자 끌어내고 장부 뺏어. 강만수의 고함의 뒤에 서 있던 수행원 셋이 이화연을 향해 달려들었다. 박대위가 권총에 손을 대려 했지만 이화연이 더 빨랐다. 그녀는 책상 위를 가볍게 뛰어넘어 첫 번째 수행원의 명치를 걷어찼다. 억하는 소리와 함께 거구의 사내가 종이 인형처럼 날아가 벽에 처박혔다. 707 특수임무단에서 단련된 살인적인 발차기였다. 이어진 두 번째 수행원의 주먹을 고개를 숙여 피한 그녀는 순식간에 그의 팔을 꺾어등 뒤로 제압하고 무릎으로 오금을 가격했다. 우두둑 뼈가 어긋나는 소리가 집무실을 울렸다. 으악! 내 팔! 마지막 남은 수행원이 겁에 질려 주춤거리자 이화연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 다가갔다. 덤벼. 운동 부족이라 몸이 좀 찌뿌둥했는데 잘 됐군. 수행원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지만 문을 박차고 들어온 헌병들에게 제압당했다. 순식간에 상황이 정리되었다. 강만수는 사색이 되어 소파 구석으로 몸을 웅크렸다. 너 진짜 군인 맞아? 어떻게 여자가? 군인은 여자와 남자로 나뉘는 게 아니라 죽이는 놈과 지키는 놈으로 나뉜다. 나는 지키는 쪽이고 너 같은 놈들은 죽여야 할 적이지. 이화연은 강만수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잘 들어. 당신이 자랑하는 그 국방부 라인 정치권 인맥들. 지금 당장 전화해. 다 불러. 내가 그놈들까지 싹 다 엮어서 군사재판정에 세워줄 테니까. 뇌물 공여, 군사시설 손괴, 공무집행방해. 당신은 감옥에서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햇빛 못 볼 줄 알아. 4. 살려주세요. 장군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강만수가 비굴하게 빌었지만 이화연은 그를 헌병에게 넘겼다. 끌고 가. 그리고 이 돈봉투 증거물 1호로 압수해. 지문 감식 확실하게 하고. 강만수가 개처럼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이화연은 온매무새를 다듬었다. 박대위가 경외심 가득한 눈빛으로 물었다. 군단장님 괜찮으십니까? 저놈 뒤에 있는 정치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똥물은 휘저어야 냄새가 나고 그래야 어디가 썩었는지 알고 치울 수 있거든. 이제 시작이다. 다음은 이놈들이 병사들 밥상에 무슨 짓을 했는지 확인하러 간다. 오후 12시. 육사단 예하보급 수송대대 식당. 점심 식사 시간이 되었지만 병사들의 표정은 도살장에 끌려온 소처럼 어두웠다. 식당 안에는 쿰쿰한 냄새가 진동했다. 갓 지은 밥 냄새가 아니라 오래된 쌀전내와 상한 기름 냄새가 섞인 역한 악취였다. 이화연 중장은 예고 없이 식당 뒷문을 통해 조리실로 들어섰다. 하얀 김이 자욱한 조리실 바닥은 기름기로 미끌거렸고 배수구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껴 있었다. 어디십니까? 외부인 출입 금지. 조리병 하나가 소리치려다 이화연의 어깨에 달린 별셋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화연은 그를 지나쳐 대형 국솥 앞으로 다가갔다.
오늘 메뉴는 소고기 미역국이었다. 국자를 들어 국을 휘저었다. 소고기는커녕 고기 부스러기도 보이지 않았다. 둥둥 떠 있는 건 정체를 알 수 없는 허연 기름 덩어리와 흐물거리는 미역 줄기뿐이었다. 이게 소고기 미역국인가? 이화연의 물음에 급양관 상사이 헐레벌떡 뛰어왔다. 군단장님, 오신다는 연락도 없이. 대답해. 이게 소고기 미역국이냐고 물었다. 내 눈에는 돼지 여물보다 못해 보이는데. 아, 그게. 이번에 보급 들어온 고기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육수 위주로 냈습니다. 병사들 건강을 생각해서 염도를 낮추다 보니. 고기 상태가 안 좋아? 육수 위주? 이화연은 냉동 창고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급양관이 안색이 하얗게 질려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박대위가 그를 가로막았다. 이화연이 냉동 창고 문을 열었다. 찬 공기와 함께 썩은 비린내가 확 끼쳐왔다. 선반 위에는 폐기용이라는 딱지가 붙어야 마땅할 색이 거무튀튀하게 변한 냉동 고기 박스들이 쌓여 있었다. 박스 겉면에는 수입산 잡육 마이너스 사료용이라는 문구가 희미하게 찍혀 있었다. 이런 개만도 못한 새끼들. 이화연의 입에서 낮은 욕설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박스 하나를 뜯어 내용물을 바닥에 쏟았다. 꽝꽝 얼어붙은 지방 덩어리들이 굴러다녔다. 이걸 내 부하들에게 먹였다고. 너희들이 빼돌린 식재료비로 배 채우는 동안 내 새끼들은 이 쓰레기를 먹고 전방 경계 근무를 섰단 말이지. 이화연은 다시 식당 홀로 나갔다. 500여 명의 병사들이 쥐 죽은 듯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식판에 밥과 국 그리고 반찬인 말라비틀어진 멸치볶음을 담았다. 급양관 군수참모. 이리 와서 앉아. 이화연이 테이블을 가리켰다. 불려나온 두 사람은 벌벌 떨며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먹어. 예. 아. 저희는 식사를 하고 와서 먹으라고 했다. 남기지 말고 다 먹어. 너희가 정상적인 식재료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이 음식들, 너희 입으로 증명해. 이화연의 호령에 급양관은 울며 겨자 먹기로 숟가락을 들었다. 국을 한 입 떠넣은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비린내와 조미료 맛, 그리고 상한 기름 맛이 역류에 올라올 지경이었다. 왜? 못 먹겠나? 너희 자식들이 학교 급식에서 이런 걸 먹는다고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겠지? 그런데 남의 귀한 자식들한테는 왜 이따위 짓을 했어? 이화연이 식판을 들어 엎어버렸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국물이 급양관의 전투복에 튀었다. 너희는 군인도 아니다. 전우의 밥그릇을 훔치는 놈은 적군보다 더 악질이야. 당장 이 두 놈 구속해. 그리고 토해낼 수 있는 모든 재산 압류해서 국고로 환수해. 헌병들이 두 사람을 끌고 나갔다. 식당 안의 병사들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공포가 아닌 일종의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침묵이었다. 이화연은 병사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눈빛이 부드럽게 변했다. 미안하다. 군단장이 무능해서 너희 밥상 하나 제대로 못 지켰다. 오늘 점심은 이걸로 끝이다. 전원 식사 중지하고 밖으로 집합해. 병사들이 웅성거리며 연병장으로 모였다. 그때 부대 정문으로 오토바이 수십 대가 줄지어 들어오기 시작했다. 철원 시내에 있는 모든 치킨집, 피자집, 족발집 다 털어왔다. 오늘 하루는 배 터지게 먹어라. 내 사비로 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이화연의 말이 끝나자마자 병사들의 함성이 터져나왔다. 군단장님 만세. 이화연 장군님 만세. 와. 치킨이다. 피자다. 병사들은 서로 얼싸안고 환호했다. 그들의 얼굴에 모처럼 생기가 돌았다. 이화연은 먼 발치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고작 밥 한 끼에 저렇게 좋아하는 아이들을.
박대위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군단장님, 식약처와 협조해서 내일부터 전 부대 식재료 전수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들어온 첩보인데 민동식 잔당들이 마지막 발악을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발악? 재미있겠군. 뭔데? 박민우 이병. 기억하십니까? 최초 내부 고발자 병사 말입니다. 그 친구가 지금 의무대에 입실해 있는데 민동식 쪽 사람들이 그를 노리고 있다는 정보가 기무대 도청망에 걸렸습니다. 이화연의 눈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다시금 살기가 피어올랐다. 감히 증인을 없애려고.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어. 그녀는 주머니에서 검은색 가죽 장갑을 꺼내 꼈다. 707 시절 작전에 투입될 때마다 끼던 그 장갑이었다. 헬기 띄워. 사단 의무대로 간다. 내 손으로 직접 청소해야겠어. 오후 9시. 6사단 의무대 격리병동. 밤이 되자 철원의 추위는 더욱 매서워졌다. 인적 드문 의무대 건물 뒤편으로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건장한 남자 4명.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머리가 길고 눈빛이 험악한 것이 현역 군인은 아니었다. 민동식의 아내가 고용한 전문 해결사, 소위 말하는 용역 깡패들이었다. 야, 확실하게 처리해. 그 이등병 놈 입만 막으면 돼. 겁 좀 줘서 진술 번복한다는 각서만 받아오면 잔금 2배다.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칼을 꺼내 확인하며 속삭였다. 그들은 능숙하게 잠긴 뒷문을 따고 의무대 복도로 침투했다. 목표는 302호실. 박민우 이병이 입원해 있는 곳이었다. 복도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비상구 유도등의 초록색 불빛만이 음산하게 번뜩였다. 그들은 발소리를 죽이며 302호 앞으로 다가갔다. 들어가. 문이 열리고 그들이 들이닥쳤다. 박민우. 조용히 하고 일어나. 가장 먼저 들어간 놈이 외마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허공으로 붕 떴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발이 그의 턱을 정확하게 가격한 것이다. 뭐야? 나머지 3놈이 당황하여 손전등을 비췄다. 침대 위에는 박민우가 없었다. 대신 침대 한가운데에 누군가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별 3개. 이화연 중장이었다. 기다리고 있었다. 쥐새끼들. 이화연이 천천히 침대에서 내려왔다. 그녀는 무장도 하지 않은 맨몸이었다. 하지만 해결사들은 본능적으로 느꼈다. 눈앞의 여자는 자신들이 상대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라는 것을. 에이. 이 여자가. 다 같이 덤벼. 3명이 동시에 잭나이프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좁은 병실 안에서 난투극이 벌어졌다. 이화연은 쇠파이프가 날아오는 궤적을 읽고 고개를 살짝 젖혀 피했다. 쇠파이프가 허공을 가르는 순간 그녀는 파고들며 상대의 겨드랑이 사이로 주먹을 꽂아 넣었다. 퍽! 갈비뼈가 부러지는 둔탁한 소리. 이화연은 쓰러지는 놈을 발판 삼아 점프하여 뒤따라오던 놈의 얼굴에 회전 발차기를 날렸다. 707 특공 무술의 정수였다. 군더더기 없는 동작, 확실한 급소 타격. 크악! 순식간에 3명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마지막 남은 리더는 덜덜 떨며 칼을 겨누고 뒷걸음질 쳤다. 오지 마. 나 사람 찌른 적 있어. 너 같은 년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라고. 그래. 나는 사람을 죽여본 적은 없지만 죽기 직전까지 만들어 본 적은 셀 수도 없이 많지. 특히 너 같은 쓰레기들을 상대로. 이화연은 순식간에 거리를 좁혔다. 남자가 칼을 찔러 넣었지만 이화연의 손은 이미 그의 손목을 낚아채고 있었다. 그녀는 남자의 손목을 비틀어 칼을 떨어뜨리게 한 뒤 그대로 팔을 꺾어 바닥에 눌러버렸다. 으악! 팔. 내 팔. 누가 사주했나?
민동식인가 아니면 그 마누라인가. 이화연이 꺾인 팔에 체중을 싣자 남자가 비명을 질렀다. 마누라입니다. 민장군 사모님이 돈 주면서 시켰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그때 병실 불이 켜지며 박대위와 헌병들이 들이닥쳤다. 병실 구석에 캐비닛 안에 숨어있던 박민우 이병이 떨면서 나왔다. 군단장님. 이화연은 제압한 남자를 헌병에게 넘기고 박민우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지만 호흡은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많이 무서웠지? 이제 다 끝났다. 이놈들은 다시는 세상빛 못 보게 해줄게. 이화연은 박민우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다. 박민우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화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 서울 방향의 하늘이 붉게 빛나고 있었다. 박대위. 예, 군단장님. 이놈들 진술 확보하고 민동식의 처 그리고 그 자금줄까지 전부 엮어서 긴급 체포해.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차 대기시켜. 어디로 가십니까? 이화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국방부. 장관님과 면담 좀 해야겠어. 내 부하들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그 윗선들에게도 똑똑히 알려줘야지. 밤은 깊었지만 이화연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707 시절보다 더 치열한 보이지 않는 적들과의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다. 오전 9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방부 청사 진입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위병소를 통과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차 안 이화연 중장은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국방부의 풍경을 무겁게 응시했다. 이곳은 대한민국 안보의 심장부였지만 동시에 가장 은밀하고 더러운 거래가 오가는 정치의 소용돌이이기도 했다. 군단장님 도착했습니다. 장관님 일정 전까지 30분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박대위가 백미러를 통해 보고했다. 이화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정복 가슴에 달린 약장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단연 공수 휘장과 특수전 휘장이었다. 그녀가 엘리트 코스만 밟아온 책상 물림 장군들과는 종자가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는 훈장이었다. 차에서 내리자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서너 명의 장성들이 다가왔다. 그들의 어깨에는 별 2개 혹은 3개가 달려 있었다. 민동식 준장의 뒷배를 봐주던 육군 본부 인사참모부장 최 중장과 그 일당들이었다. 이 장군,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최 중장이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다. 주변을 지나던 영관급 장교들이 깜짝 놀라 걸음을 멈췄다. 보고 체계 무시하고 예하 부대 장군을 긴급 체포해. 거기다 민간인까지 군사재판에 넘기겠다고. 자네가 아주 영웅놀이에 심취했구먼. 이화연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들을 똑바로 응시했다. 영웅놀이라니요. 저는 군법에 따라 범죄자를 체포했을 뿐입니다. 도둑 잡는 게 언제부터 영웅놀이가 되었습니까? 뭐? 도둑? 야, 이화연. 민동식이 내 직속 후배야. 그 친구가 융통성이 좀 과했을지는 몰라도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잖아. 자네 때문에 지금 육군 전체가 욕을 먹고 있어. 언론 막느라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최 중장은 삿대질까지 하며 위협했다. 그들의 논리는 간단했다. 식구 감싸기. 비리가 터지면 덮고 썩은 살을 도려내는 대신 향수를 뿌려 냄새를 감추는 것이 그들의 방식이었다. 이화연은 최 중장의 손가락을 차갑게 쳐다보았다. 육군이 욕먹는 게 두려우십니까? 저는 전방에서 떨고 있는 병사들이 욕하는 게 더 두렵습니다. 최 중장님, 민동식 준장이 빼돌린 남방유판 돈 중 일부가 중장님 차명 계좌로 들어갔다는 진술, 제가 확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화연의 나직한 물음에 최 중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다. 무슨 소리야? 그건 음해다. 증거 있어? 707 정보과 아이들이 요즘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일거리를 좀 줬습니다. 중장님께서 작년에 강남 룸살롱에서 강만수 사장에게 받은 법인 카드 내역까지 아주 상세하게 나오더군요. 이화연이 한 걸음 다가서자 최 중장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비키십시오. 저는 국방부 장관님을 뵈러 온 거지 잡상인들과 노닥거리러 온 게 아닙니다. 너 이거 하극상이야. 내가 선임이야. 범죄자에게는 선후배가 없습니다. 곧 헌병대에서 모시러 갈 겁니다. 그때 가서 선후배 따지시죠. 이화연은 얼어붙은 장군들을 밀치고 청사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등 뒤로 최 중장의 욕설이 들려왔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늑대 소굴에 들어온 이상 자신이 호랑이임을 증명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장관 집무실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다. 복도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이화연은 심호흡을 했다. 국방부 장관 오태석. 그는 평생을 야전에서 보낸 군인 출신으로 깐깐하고 원칙주의자로 소문난 인물이었다. 그가 이화연의 칼날이 될지 아니면 방패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이화연 중장님 들어오시랍니다. 비서실장의 안내를 받아 육중한 문을 열고 들어갔다. 넓은 집무실 한가운데 백발의 노신사가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오태석 장관이었다. 제5군단장 중장 이화연. 장관님께 용무 있어 왔습니다. 충성. 이화연의 우렁찬 경례 소리에 오 장관이 고개를 들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이 매서웠다. 앉게. 오 장관은 턱으로 소파를 가리켰다. 이화연은 각 잡힌 자세로 앉았다. 오 장관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저 서류를 넘기는 소리만이 정막을 깼다. 그것은 일종의 기싸움이었다. 자네의 사고를 아주 크게 쳤더군.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전화가 왔어. 강만수 그 작자가 여당 실세 의원의 후원회장이라면서. 오 장관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목소리에는 감정이 섞여 있지 않았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도 체포했나? 자네 옷 벗을 각오를 한 건가? 옷 벗을 각오가 아니라 군복의 무게를 지킬 각오를 했습니다. 장관님, 저는 정치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압니다. 이화연은 품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화면에는 병사들이 먹던 꿀꿀이죽 같은 급식 사진과 민동식의 호화로운 별장 사진이 나란히 띄워져 있었다. 내 새끼들 밥그릇 뺏어서 지들 배불리는 놈들은 군인이 아니라 기생충입니다. 기생충은 박멸해야지 타협이 대상이 아닙니다. 오 장관은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는 건가? 정치권의 압력을 막아달라? 아닙니다. 압력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는 딱 한 가지만 허락해 주십시오. 그게 뭔가? 이화연의 눈이 빛났다. 전군 차원의 특별 감찰 권한. 그리고 그녀가 입을 떼려는 순간 인터폰이 울렸다. 장관님, 국회 국방위원장님께서 긴급 방문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시겠답니다. 오 장관의 표정이 굳어졌다. 늑대들의 우두머리가 직접 행차한 것이다. 이화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싸움은 생각보다 더 거칠게 흘러가고 있었다. 집무실 문이 벌컥 열리고 국방위원장 김 의원이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들어왔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오 장관에게 인사는커녕 소파에 앉아있는 이화연을 쏘아보았다. 오 장관,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일개 군단장이 지역 경제인과 장군을 멋대로 구속하고 이거 완전 쿠데타 아닙니까? 김 의원은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오 장관이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김 의원은 무시하고 이화연에게 다가갔다. 당신이 이화연이야? 여자라고 봐줬더니 아주 기고만장해서 날뛰는구먼. 당장 강만수 회장 풀어줘. 안 그러면 내년 예산 심사 때 5군단 예산은 국물도 없을 줄 알아. 협박이었다. 군부대의 가장 아픈 곳인 예산을 볼모로 잡은 비열한 협박. 이화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김 의원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키 차이는 났지만 기세는 이화연이 압도적이었다. 위원장님, 말씀 삼가십시오. 여기는 국방부 장관실이고 저는 대한민국 육군 중장입니다. 기고만장이라니요. 저는 제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뭐? 임무? 야, 정치인 후원회장 잡아넣는 게 군인 임무야? 군 형법 제94조 군용물 절도 및 횡령. 강만수는 민동식과 공모하여 30억 원에 달하는 군 예산을 횡령했습니다. 그 돈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화연은 박 대위에게 눈짓했다. 박 대위가 서류 봉투 하나를 김 의원에게 건넸다. 이게 뭐야? 열어보시죠. 김 의원이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다. 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서류에는 강만수의 비밀 장부 사본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장부 맨 윗줄에는 김 의원님 후원금 마이너스 5억 원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에이, 이거 조작이야. 어디서 이런 가짜 서류를. 조작인지 아닌지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겠죠. 아, 참. 원본은 제가 안전한 곳에 보관 중입니다. 만약 오늘 중으로 강만수와 민동식에 대한 수사 외압이 멈추지 않는다면 저는 이 사본을 전 언론사에 뿌릴 생각입니다. 김 의원의 얼굴이 붓다 못해 검게 변했다. 그는 서류를 구겨 쥐고 부들부들 떨었다. 너 이거 감당할 수 있겠어? 내가 누군지 몰라. 나 차기당 대표 후보야. 그래서요? 이화연이 고개를 갸웃하며 되물었다. 차기당 대표 후보면 도둑질한 돈 받아 먹어도 됩니까? 병사들은 영하 20도 추위에서 떨며 나라 지키는데 그 병사들 등쳐먹은 돈으로 정치하시면 마음이 편하십니까? 이화연의 목소리가 점차 커졌다. 그녀의 분노가 억눌린 댐이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제가 707에 있을 때 대테러 작전 나가서 총 맞고 쓰러진 후배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 죽어가면서도 어머니 보고 싶다가 아니라 임무 완수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지키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당신들 같은 썩은 윗대가리들이 그 아이들의 피와 땀을 팔아먹어. 당신들은 정치인 자격도 인간 자격도 없어. 순간 정적이 흘렀다. 김 의원은 입을 뻐끔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오 장관조차 놀란 눈으로 이화연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화연은 숨을 고르고 다시 오 장관을 향해 돌아섰다. 장관님, 저에게 칼자루를 쥐어주십시오. 썩은 살 제가 다 도려내겠습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제가 군복을 벗고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지만 성공한다면 이화연은 김 의원을 곁눈질하며 말했다. 성공한다면 이 나라 군대가 조금은 깨끗해지지 않겠습니까? 오 장관이 천천히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았다. 그리고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다. 김 의원님 나가주시죠. 뭐라고요? 오 장관 지금 제정신이야? 나가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신성한 국방부입니다. 범죄 혐의자와 연루된 분이 계실 곳이 아닙니다. 오 장관의 호통에 김 의원은 기가 질렸다. 평소 유순하던 오 장관이 아니었다. 두고 보자. 너희들 다 죽었어. 김 의원이 씩씩거리며 쫓겨나듯 나갔다. 문이 닫히자 오 장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중장. 예, 장관님. 자네 정말 무서운 사람이구먼. 국방위원장을 면전에서 쫓아내다니.
죄송합니다. 욱하는 성질을 못 이겨서. 아니, 통쾌했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아. 오 장관은 서랍을 열어 붉은색 도장이 찍힌 위임장 하나를 꺼냈다. 이거 가져가게. 이건 국방부 장관 특별 지시 제1호. 군내 부조리 척결을 위한 전권 위임장일세. 육해 공군 불문하고 모든 부대, 모든 계급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네. 기무사령부 병력 지원도 내가 승인하지. 이화연은 떨리는 손으로 위임장을 받았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오 장관이 자신의 직을 걸고 이화연을 믿어준다는 증표였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네. 오 장관의 눈빛이 진지해졌다. 단 한 놈도 남기지 말게. 피라미부터 거물까지 싹 다 잡아들여. 어설프게 남겨두면 다시 자라나는 게 곰팡이 같은 놈들이니까. 명심하겠습니다. 필승. 이화연은 절도 있게 경례를 하고 집무실을 나섰다. 그녀의 손에는 천군만마와도 같은 마패가 들려 있었다. 복도로 나오자 박 대위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군단장님, 김 의원이 나가면서 어딘가로 전화를 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상관없어. 이제 전면전이다. 박대위 707 전우회 소집해. 예. 전우회라니요? 현역들이 아닌 예비역 선배님들 말씀이십니까? 그래. 현역들은 함부로 움직이기 힘들어. 하지만 전역한 707 선배들은 민간인 신분이지. 그 언니들 실력 알잖아. 그들이라면 법망을 피해서 쥐새끼들을 몰아넣을 수 있어. 이화연의 입가에 사악한 미소가 번졌다. 이제 진짜 사냥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오후 2시. 서울 강남의 한 허름한 체육관. 겉보기에는 평범한 복싱 체육관이었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살벌한 기운이 감돌았다. 샌드백을 치는 소리가 마치 포성처럼 울렸다. 이화연이 들어서자 운동을 하던 여자들이 일제히 동작을 멈췄다. 10여 명의 여성들. 겉보기엔 평범한 주부나 직장인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눈빛은 살아있었다. 전설의 707여군 특임중대 출신 예비역들이었다. 단결. 오군단장님 뜨셨네. 가장 연장자로 보이는 여성이 땀을 닦으며 다가왔다. 전직 707 팀장이었던 박미란이었다. 선배님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긴. 애 키우느라 허리가 휜다. 그런데 현역 중장님께서 이 누추한 곳엔 무슨 일로? 아까 단체 톡방에 집합 공지 띄웠더라. 청소 좀 하려고요. 아주 더럽고 냄새나는 쓰레기들이 있어서. 이화연은 가져온 브리핑 자료를 체육관 바닥에 펼쳤다. 민동식, 강만수, 김 의원 그리고 그들과 연루된 하수인들의 명단과 사진이었다. 와, 이 새끼들 스케일 보소. 병사들 밥값 떼먹고 룸살롱? 이거 완전 양아치들이네. 후배들이 자료를 보며 혀를 찼다. 법으로는 이놈들 다 잡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증거 인멸하고 꼬리 자르기 할 겁니다. 그래서 선배님들 도움이 필요합니다. 뭘 하면 되는데? 암살? 박미란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었다. 에이, 살인은 안 되죠. 대신 배달 좀 부탁드립니다. 배달? 이놈들이 숨겨놓은 비자금 금고, 차명장부, 그리고 불법 도박 하우스 위치들입니다. 이것들 싹 털어서 내일 아침 9시까지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 배달해 주십시오. 아주 예쁘게 포장해서. 예비역들의 눈이 반짝였다. 그녀들은 현역 시절보다 더 몸이 근질근질하던 차였다. 정에 구현도 하고 몸도 풀고. 일석이조였다. 야, 얘들아 들었냐? 오늘 밤은 남편한테 야근한다고 뻥치고 다 모여라. 오랜만에 야간 전술 침투 훈련한다. 와. 그날 밤 서울 시내 곳곳에서 기이한 일들이 벌어졌다.
강만수가 비밀리에 운영하던 불법 도박장에 검은 마스크를 쓴 괴한들이 들이닥쳤다. 조폭들이 칼을 들고 덤볐지만 괴한들은 맨손으로 그들을 제압하고 뼈를 분리해버렸다. 도박 자금 수십억 원이 든 가방이 통째로 사라졌다. 김 의원의 내연녀가 관리하던 비밀 오피스텔에도 그림자 같은 침입자가 나타났다. 금고는 흔적도 없이 털렸고 김 의원의 비리 장부가 든 USB가 사라졌다. CCTV에는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다. 새벽 4시. 민동식 준장의 부인과 결탁한 사설탐정사무소가 습격당했다. 해결사들은 손발이 묶인 채 속옷 바람으로 거리에 내동댕이 쳐졌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박민우 이병 납치 계획서는 경찰서 민원실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그것은 707 출신만이 할 수 있는 소리 없는 전쟁이었다. 다음 날 오전 9시. 서울중앙지검 앞. 출근하던 검사들과 기자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 검찰청 현관 앞에 수십 개의 사과 박스와 칠 가방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국군 장병 여러분, 따뜻한 밥 드세요. 마이너스 익명의 예비역이라는 쪽지가 붙어 있었다. 가방 안에는 현금 뭉치와 함께 정치인과 군납 비리 업자들의 유착 관계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물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같은 시각 국방부 브리핑룸. 이화연 중장이 수많은 카메라 앞에 섰다. 그녀의 옆에는 오태석 국방부 장관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제5군단장 이화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저는 오늘 우리 군을 좀먹는 거대한 비리 카르텔의 실체를 고발하고 이들을 뿌리 뽑기 위한 전면전을 선포합니다. 어젯밤 익명의 제보자들로부터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민동식 준장 외 20명의 영관급 장교 그리고 강만수 대성건설 대표를 구속 수사합니다. 플래시 세례가 터졌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지만 이화연은 말을 이어갔다. 또한 이 비리에 연루된 정치권 인사들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제 군복을 걸고 약속합니다. 병사들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자들 단 한 명도 살려두지 않겠습니다. TV를 통해 이 모습을 지켜보던 최전방 철원의 병사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생활관이 떠나갈 듯한 함성이었다. 육사단 식당에서는 병사들이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든 채 만세를 불렀다. 이화연, 이화연, 707, 707. 그것은 단순한 브리핑이 아니었다. 썩은 권력을 향한 선전포고이자 승리의 서곡이었다. 하지만 이화연은 알고 있었다. 김 의원과 같은 진짜 거물들은 아직 살아남아 독을 품고 있다는 것을.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다. 브리핑이 끝나고 단상에서 내려오는데 박 대위가 창백한 얼굴로 달려왔다. 군단장님, 큰일 났습니다. 왜? 또 무슨 일이야? 김 의원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군단장님이 과거 707 시절 민간인을 사살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여론을 뒤집으려는 수작입니다. 이화연의 걸음이 멈췄다. 가장 더럽고 치졸한 방법. 과거를 조작하여 인신공격을 하는 것. 민간인 사살? 소설을 쓰는구먼. 이화연은 피식 웃었다. 재미있네. 누가 먼저 죽는지 해보자 이거지. 박 대위 차 대기시켜. 김 의원 기자회견장으로 바로 간다. 예. 직접 가시려고요? 그래. 거짓말은 진실 앞에서 가장 초라해지는 법이니까. 내 과거 까보라고 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놈들은 감당 못할 테니까. 이화연은 다시 정모를 눌렀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날카로웠다. 마지막 전투가 기다리고 있었다.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론관.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장 김 의원은 비장한 표정으로 단상에 서 있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쩌렁쩌렁했다. 국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화연 중장은 영웅이 아닙니다. 그녀는 살인마입니다. 10년 전 그녀가 707 팀장 시절 수행했던 해외 파병 작전에서 무고한 민간인들을 방패막이로 삼아 사살했다는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기자회견장은 술렁거렸다. 김 의원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조작된 흐릿한 사진 몇 장을 흔들어 보였다. 보십시오. 이 처참한 현장을. 이런 피도 눈물도 없는 여자가 사성 장군을 꿈꾸며 정치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국방위원장으로서 이화연 중장의 즉각적인 해임과 구속수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며 기사를 송고하려는 찰나 정론관 뒷문이 쾅 하고 열렸다. 소설을 쓰시려면 집 가서 혼자 쓰시죠. 신성한 국회에서 삼류찌라시 읊지 마시고. 차가우면서도 위험 있는 목소리. 모든 카메라가 일제히 뒤를 향했다. 정복을 갖춰 입은 이화연 중장이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녀의 뒤에는 오태석 국방부 장관과 707 예비역들이 호위무사처럼 따르고 있었다. 김 의원의 동공이 흔들렸다. 너, 내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경위, 뭐해. 저 여자 끌어내. 하지만 국회 경비대원들은 이화연의 기세에 눌려 꼼짝도 하지 못했다. 이화연은 단상 바로 앞까지 걸어와 김 의원을 올려다보았다. 무고한 민간인 사살? 10년 전 아프간 작전 말하는 건가? 그래. 내가 작전 실패를 덮으려고 마을 주민들을 학살했잖아. 여기 증인도 있어. 김 의원이 손짓하자 매수된 가짜 증인 한 명이 모자를 푹 눌러쓰고 나왔다. 이화연은 코웃음을 쳤다. 증인? 재미있군. 그럼 진짜 증거를 보여주지. 이화연이 손가락을 튕기자 정론관 대형 스크린에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다. 국방부 기밀보관소에서 갓 해제된 당시 작전 상황을 기록한 헬멧캠 영상 원본이었다. 영상 속에서 이화연 당시 대위은 테러리스트들에게 인질로 잡힌 민간인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방탄복을 벗어 아이에게 입혀주고 맨몸으로 총탄이 빗발치는 적진으로 뛰어들고 있었다. 아이들 먼저 대피시켜. 내가 유인한다. 영상 속 이화연의 처절한 외침이 정론관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다리에 총상을 입고 피를 흘리면서도 마지막 인질이 탈출할 때까지 방아쇠를 놓지 않았다. 학살은커녕 자신의 목숨을 바쳐 민간인을 구한 영웅적인 모습이었다. 장내는 순식간에 숙연해졌다. 김 의원이 들고 있던 조작된 사진이 바닥으로 팔랑거며 떨어졌다. 에이, 이건 조작이야. 딥페이크야. 김 의원이 발악했다. 조작은 당신이 전문이지. 이화연은 품에서 녹음기 하나를 꺼내 마이크에 갖다 댔다. 아, 대충 민간인 죽였다고 덮어씌워. 언론사 국장들한테는 내가 밥 한 번 살 테니까 기사 깔아달라고 하고. 이화연 그년만 매장시키면 국방부 예산은 다 우리 거야. 김 의원의 육성이었다. 어젯밤 707 예비역들이 김 의원의 비밀 회동 장소에 도청 장치를 설치해 확보한 따끈따끈한 증거였다. 이게. 김 의원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이화연은 그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당신이 조작한 가짜 뉴스로 내 명예를 더럽힌 건 참을 수 있어. 하지만 목숨 걸고 작전 뛰는 내 후배들의 피 묻은 군복을 모욕한 건 절대 용서 못해. 이화연이 눈짓하자 대기하고 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이 들이닥쳤다. 김철수 의원님, 뇌물수수,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무고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거 나 국회의원이야. 불체포 특권 몰라?
현행범에게는 해당 없습니다. 가시죠. 수갑이 채워지는 찰칵 소리가 정론관에 울렸다. 김 의원은 개처럼 질질 끌려나가며 비명을 질렀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졌다. 민동식, 강만수 그리고 김 의원까지. 거대한 악의 카르텔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이화연은 마이크 앞에 섰다. 국민 여러분, 군인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군인을 지키는 건 국민 여러분의 관심입니다. 다시는 제 부하들이 춥고 배고픈 곳에서 홀로 울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녀가 거수 경례를 하자 기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TV를 보던 국민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진정한 영웅에게 보내는 찬사였다. 한 달 후, 오후 3시, 강원도 철원군 육사단 지역. 겨울의 끝자락 여전히 매서운 바람이 불었지만 공기에는 봄 기운이 섞여 있었다. 이화연 중장이 탄 지휘 차량이 위병소를 통과했다. 부대 풍경은 한 달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무너져가던 울타리는 튼튼하게 보수되었고 찬바람이 들어오던 생활관 창문은 이중창으로 교체되었다. 연병장 한쪽에서는 병사들이 새 축구공을 차며 뛰어놀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기름기가 흘렀다. 군단장님 오셨습니다. 당직 사관의 외침에 축구를 하던 병사들이 멈추고 달려왔다. 그런데 그들의 손에는 축구공뿐만이 아니었다. 군단장님, 드십시오. 한 병사가 수줍게 내민 것은 핫팩이었다. 어머니가 면회 오시면서 주신 건데. 군단장님 추우실까봐 드리고 싶습니다. 이화연은 핫팩을 받아들었다. 따뜻했다. 어떤 훈장보다 더 값진 온기였다. 고맙다. 정말 따뜻하구나. 이화연은 병사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거친 손이었지만 그 손이 이 나라를 지탱하고 있었다. 그때 식당 쪽에서 맛있는 냄새가 풍겨왔다. 오늘 점심 메뉴는 소갈비찜이었다. 횡령된 예산을 전액 환수하여 병사들의 식탁으로 돌려놓은 결과였다. 군단장님 박민우 이병입니다. 저 멀리서 건강해진 모습의 박민우가 뛰어왔다. 그는 씩씩하게 경례를 붙였다. 필승, 신고합니다. 이병 박민우 건강하게 퇴원하고 자대 복귀했습니다. 오 박민우, 얼굴 좋아졌네. 살 좀 찐 것 같은데? 예. 밥이 너무 맛있어서 2그릇씩 먹고 있습니다. 군단장님 덕분입니다. 박민우의 해맑은 미소에 이화연의 마음속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졌다. 그래, 이거면 됐다. 자신이 그 더러운 정치판에서 흙탕물을 뒤집어 쓴 이유는 바로 이 아이들의 미소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박대위가 다가왔다. 군단장님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사태 수습 공로로 대장 진급 심사 대상에 오르셨답니다. 아마 육군 참모총장으로 영전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서울로 가셔야. 이화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병사들이 뛰어노는 연병장을 바라보았다. 아니, 나는 여기가 좋아. 서울의 푹신한 의자보다는 여기 딱딱한 지프차 시트가 내 체질이야. 하지만 별은 말이야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도시에서는 잘 안 보여. 이렇게 춥고 어두운 최전방에 있어야 비로소 빛나는 법이지. 이화연은 쓰고 있던 정모를 고쳐 썼다. 박대위, 다음 스케줄은? 네. 15소초 GOP 경계 작전 현장 지도입니다. 눈이 와서 길이 좀 미끄럽습니다. 가자. 내 새끼들 추운 데서 고생하는데 엄마가 가서 등이라도 두들겨줘야지. 이화연이 차에 오르자 연병장에 있던 수백 명의 병사들이 자발적으로 도열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일제히 이화연을 향해 거수 경례를 올렸다. 군단장님, 감사합니다. 필승, 사랑합니다. 함성 소리가 철원 평야를 뒤흔들었다.
이화연은 차창을 내리고 손을 흔들어 주었다. 그녀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다. 차는 눈 덮인 언덕길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갔다. 707 시절 전설의 여전사였던 그녀는 이제 수만 명의 아들들을 지키는 진정한 어머니이자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되어 전선을 누비고 있었다. 그녀가 가는 길 뒤로 따스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길고 긴 겨울이 가고 철원에도 진정한 봄이 오고 있었다.